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조성국입니다. 저는 오늘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 여러분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프레지 파일을 보면서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기공사로서의 좁은 시각보다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제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신종우 미남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영상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보완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설명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하여 앞으로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쌀쌀한 날씨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고 집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과제를 마치고 집으로 와서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떨림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총이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총이치란 상하과 하악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치시킨 치과 보철물을 말합니다. 총이치를 다른 말로 전부상의치, 완전 틀니라고도 합니다. 무치악 환자의 구강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는 총이치는 다른 치과 보철물에 비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보철물이라고 하는데요.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에 접근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총이치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노인 환자분들이 늘어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총이치 환자들의 숫자 또한 증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이치 제작을 담당하는 치과 기공사는 물론 미래 치과 기공사가 될 치과 기공학도들에게 있어서 총이치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총이치 환자 인터뷰를 하고 난 뒤 느낀 점에서 치과 기공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발표를 하면서도 제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총이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그러한 과정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왜 존재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비치를 제작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수지치를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총이치는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지는 것일까요? 선행학습을 하신 분들이면 아마 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즉 수지의치는 단단하여 구강 내에서 치아의 기능을 하기엔 용이하지만 수정 및 보완은 용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정 및 보완이 용이한 재료인 왁스를 이용하여 나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 구강 내에서 검사를 하여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태에서의 의치는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왁스로 제작된 나비치가 환자 구강 내에 시적되어 편안함을 느껴야만 수지의치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총이치 제작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프레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프레지 화면을 보면 나비치의 제작 과정의 세부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비 모형 제작부터 자연 형태의 특성 묘사까지 바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라이머리 파트로, 즉 나비치 제작 과정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지의치의 완성, 즉 세컨더리 파트로 수지의치 제작 단계를 설명한 것인데요. 매몰부터 완성까지의 단계가 바로 세컨더리 파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프라이머리 파트, 즉 나비치 제작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치과에 내원을 하게 되면 구강 내 악골의 진찰 및 진단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환자 구강 내에는 잔존된 치아가 하나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찰 및 진단이 끝나게 되면 기성 트레이를 이용하여 환자의 구강 내에 인상을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인상체를 가지고 만드는 모형이 바로 연구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인상을 체득한 뒤 연구 모형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원한 환자의 인상체를 가지고 연구 모형을 만든 뒤 연구 모형을 기공소로 보내면 기공소에서는 연구 모형을 가지고 개인 트레이를 제작합니다. 연구 모형은 스터디 캐스트로 예비 모형이라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크라운이나 브릿지와 같은 보철물의 경우에는 굳이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지 않고도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데요. 왜 총이치에서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 역시 선행학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는 기성 트레이보다 개인 트레이를 통해 만든 모형이 구강 내 형상과 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개인 트레이에서 제작된 보철물의 정확도가 기성 트레이에서 제작된 보철물의 정확도보다 높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인다는 말은 기성 트레이에서 인계할 수 없었던 보더 부분까지 개인 트레이에서는 명확하게 인계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말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총이치의 상패가 개인 트레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트레이를 제작한 뒤에는 모델링 컴파운드를 이용하여 구강 내 변연을 형성해 줍니다. 이 말은 개인 트레이에 보더 몰딩을 해준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하 무치악 기능 인상체가 나오게 됩니다. 프레지 화면에 보이는 인상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인상체를 다시 기공소로 보내면 기공소에서는 이것을 통해 작업 모형을 만들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박싱 메소드에 의해 얻어진 상하주 모형. 이것이 바로 기공소에서 만든 작업 모형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인덱스 형성, 주 모형상의 후연 폐쇄 형성 등 모두 기공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드디어 작업 모형의 기초상을 제작하는데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연화시킨 뒤 압접하여 만들어 줍니다. 2주차에 실습했던 과정을 살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초상을 제작한 뒤에는 교합제를 제작하는데요. 교합제는 인공치가 심어지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초상 위에 제작된 교합제를 치과로 보내면 환자 구강 내에 시적시켜 악골관계를 기록하고 인공치를 선택한 뒤 다시 기공소로 보냅니다. 그러면 기공소에서는 악골관계가 기록된 교합제를 교합기에 부착하고 교합기 조절과 함께 인공치를 배열하게 됩니다. 인공치를 배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상악법과 하악법입니다. 상악법은 상악 6전치를 시작으로 하악 6전치, 하악 6전치, 상악 9치, 하악 9치를 배열하는 것인데요. 9치부를 배열할 때는 상악 9치부를 먼저 배열하고 하악 9치부를 나중에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제1소구치를 마지막으로 배열하는데요. 이는 전치부와 구치부 사이의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24개의 인공치가 모두 심어진 후에는 잇몸의 형상을 좀 더 자연스럽게 묘사해주기 위해 치은을 형성해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기공소에서 치과로 모형을 보내면 치과에서는 환자 구강 내에 시적시켜 악골관계 기록대로 나비치가 제작되었는지 검사를 합니다. 점검 결과 악골관계 기록대로 나비치가 제작되었고 나비치가 환자 구강 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환자가 만족한다면 드디어 프라이머리 파트, 즉 나비치 제작 과정은 끝이 납니다. 즉 수지의치로 바꿔줘도 된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환자가 치과에 내원한 횟수는 최소 몇 번이 될까요? 진찰 및 진단을 받기 위해 한 번, 개인 트레이를 통해 인상을 뜨기 위해 한 번, 악골관계 기록 시 한 번, 나비치 시적 시 한 번, 최소 4번 이상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골관계 기록대로 나비치가 제작되어지지 않거나 환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환자의 내원 횟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세컨더리 파트, 즉 수지의치 제작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치를 수지의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왁스를 레진으로 바꿔줄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한데요. 그 무언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매몰에 필요한 플라스크입니다. 그렇다면 매몰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매몰의 목적은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될 음영의 몰드를 만드는 데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수지의치입니다. 매몰 전
나비틴을 물에 침수시키는데요. 이때 물은 순수한 물보다 섞어 모형을 트리밍할 때 흘러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침수시키는 이유는 탈수 현상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한 모형 삭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에 침수시킨 다음에는 매몰제 분리가 용이하도록 함 내부에 바셀린을 도포해 줍니다. 바셀린을 도포한 뒤에는 1차 매몰을 시작하는데요. 1차 매몰은 보통 석고를 이용해서 합니다. 하암의 음영 부분을 채운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주의사항은 바로 왁스 덴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면은 언더컷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매몰이 끝나면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상암을 장착한 뒤 2차 매몰을 시작합니다. 2차 매몰 시에는 인공치의 교환면과 절단면을 다시 하겠습니다. 2차 매몰 시에는 인공치의 교환면과 절단면 부분까지 보통 석고로 채운 뒤 손으로 교환면과 절단면을 닦아 노출을 시켜야 하는데요. 교환면과 절단면을 노출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이유는 인공치아의 교환면과 절단면을 3차 매몰 시 사용되는 경석고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교환면과 절단면을 노출시킨 다음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3차 매몰을 실시합니다. 3차 매몰에는 경석고를 사용하는데요. 과잉의 경석고를 제거한 뒤 경석고의 팽창을 막기 위해 클램프에 장착하고 경화를 유도시키면 됩니다. 충분히 경화가 된 이후에는 상암과 하암을 분리한 후 교합제에 사용된 파라핀 왁스가 남아있다면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왁스를 제거해 줍니다. 지금 여기 아마 보이는 게 뜨거운 물을 붓는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함 연화 후 분리와 왁스 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왁스 세정이 끝나면 레진 분리제를 잘 도포한 뒤 냉각시켜 줍니다. 이때 상암에는 인공치가 남아야 하고요. 하암에는 주 모형만이 남아야 합니다. 프레지 화면에 보시면 상암과 하암이 어떤 것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암과 하암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이 상암과 하암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는 바로 레진이 들어갑니다. 수지 계량 후 혼합하여 몰드에 수지를 전입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 프레스에 함을 장착한 후 3단계에 걸쳐 시합을 하는데요. 한 번의 강한 압력보다는 점점 세지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은 과잉된 레진을 제거하기 위해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 과잉의 레진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치를 환자 구강 내에 시적했을 때 환자가 분명히 편하다고 했는데 레진이 만약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수지 액체를 환자 구강 내에 시적하면 환자는 불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비치를 제작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과잉의 레진은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램프에 장착하여 레진을 중합하고 온성이 끝나면 함을 분리하여 매몰제를 제거해 줍니다. 매몰제를 제거한 뒤에는 규합기에 재부착을 시킨 뒤 선택 삭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택 삭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조금은 어려운 단어, 용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택 삭제란 레진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대단히 정밀한 과정이기 때문에 선택 삭제의 법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택 삭제가 마무리되면 주 모형에서 레진 의치를 분리한 뒤 의치를 다듬질해 줍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게 아마 다듬질을 하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의치의 다듬질이란 모형으로부터 중합된 의치를 분리한 후에 시행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레진 전입 시 상함과 하함 사이로 밀려 나온 여분의 레진 및 레진 알갱이를 제거하고 의치의 최종 형태와 두께가 갖추어지도록 형성하는 과정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의치를 기공소로 보내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의치를 기공소에서 치과로 보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답은 나와 있는데요. 그냥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치과로 보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의치를 건조한 상태로 두게 되면 수축에 의해 변형되기 때문에 환자 구강 내에 의치가 장착이 되었을 때 환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형을 최소화하는 것은 의치가 장착되기 전에 반드시 실온수가 든 용기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만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배운 혹시 이액현상 생각나시나요? 이액현상이 생각이 안 나신다면 팽윤현상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네, 1학년 때 배운 이액현상을 떠올리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 바로 프레지 화면에 보이는 수중의 보관입니다. 이렇게 보관된 의치가 치과로 전달되어 환자 구강에 장착이 됨으로써 모든 총이치 제작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제가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발표이고 영상 작업을 한 만큼 많이 부족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책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도 해보고 요 며칠간 공부도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전달드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제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0880 조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